이야기를 함께 들었어요. 오늘 세 번째 강의에서는 지난 20년간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임을 통해서 수라 갯벌이 복원되고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끈질긴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이 기록되고 그것을 영화로 알려내기도 했는데요. 그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말 수라 갯벌의 이 생명력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셨던 정말 큰 역할들을 해주셨던 분들이 바로 시민생태조사단인데요. 오동필 조사단 단장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조류 서식지와 새만금 개발의 문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필쌤이 가물악이라는 별명을 지었는데 가물악이 뭔지는 동필쌤이 시작하시면서 소개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물악이 뭔지 모르겠다고 해서 사진 하나 올렸습니다. 이렇게 새카만 조개인데요. 너무나 예쁘고 500원짜리 동전보다 조금 큰 조개인데 제가 처음에 새만금에 갔을 때 정말 진주 같은 느낌을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동안 20년 동안 새만금에서 어떤 생태적 문제가 있었고 관문을 통해서 어떻게 바닷물이 들어오고 실제로 갯벌의 생태계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걸 중심적으로 말씀해 드리고요. 갯벌이 어느 정도 복원되었다고 하는데 실제 일부 바닷물을 좀 들이면서 복원이 됐긴 했지만 해수유통에 대한 결과물이 아니라 정부가 4조 원을 들여서 관리한 결과로 보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확히 그걸 알고 되면 정부가 그런 장난을 치지 않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목은 새만금 대기 사기극의 생태적 문제와 해결이라고 했는데요. 윗부분을 만경수역이라고 하고 밑부분을 동진수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그럼 수라갯벌은 어디냐? 바로 새만금 신공항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거의 다 커서가 보이겠지만 이 수라갯벌이라고 합니다. 이쪽 부분을 거정갯벌 그리고 이 해창갯벌이라고 하는데요. 20년 동안 와본 결과 중에 이건 10년 정도에 이루어진 경관입니다. 아까 중간에 있었던 거정갯벌의 모습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조개들이 있었고 갯벌도 상당히 축축하게 완전히 살아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과거에 모래갯벌이었던 곳이 물이 빠지자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남쪽이나 이런 쪽의 갯벌을 보면 축벌, 그러니까 갯벌이 까만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강하구 갯벌은 바로 이렇게 모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하구 갯벌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희귀하고 하구 갯벌의 생태적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2010년도, 2009년도에 상갱이 240마리가 대량 폐사해서 농어촌 공사가 쉬쉬하면서 몰래 상갱이 고래종류, 상갱이 240마리를 소각하려다가 어민들한테 소문이 새어나와서 알게 됐고 그때서야 농어촌 공사는 이것을 폐기를 했다는 걸 인정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이 수라갯벌이나 만경수역에 이 갯벌을 방수제 공사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요. 새만금 해수유통의 시간적 변화와 생태계, 새만금 마스터 플랜의 문제고 생태용지란 단지 매립의 한 단어인가 그리고 연안습지의 담수화 계획과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그다음에 농업용지의 현주소와 시간이 되면 수라갯벌과 신공항 조금 복습해보고 시간이 없으면 다른 분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새만금 해수유통 시간적 변화와 생태계를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새만금 개발 일정에 의한 생태계 변화가 있습니다. 새만금 마지막 사공구가 막힐 때 이 막히고 나서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조개들이 죽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갯벌에 조개들이 이렇게 많은 건가라고 이걸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물론 저희들은 걸어보고 직접 체험해서 알았지만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믿질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뭘 하겠냐면 새만금에 그렇게 조개가 많으면 내가 가서 잡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91년부터요, 2004년까지 2.7km가 미축조 구간으로 있었습니다. 2.7km로 바닷물이 들고 났기 때문에 2004년도까지는 새만금의 해수가 다른 곳에 비해서 2시간 정도 늦었습니다. 하지만 2004년도까지 어마어마한 생물이 많았고 어로 활동이 꾸준히 잘 이루어져서 거의 생태계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99%다 유지되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염습지나 이런 곳이 물이 조금 적게 들어오면서 마을 인근이나 이런 갯벌이 조금씩 건조화되는 것들 뿐이지 2004년도 이전까지는 상당히 많은 갯벌이 살아 있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방조제 수문이 열린 상태로 유지가 됩니다. 이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그때 당시는 방조제를 쌓고 수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있었는데 그 상태가 많은 생물들이 죽었지만 그래도 다양한 생물이 살고 있었다는 것들을 저희들은 체감을 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수문 2개를 관문을 열고 닫는 데 있어서 정말 의무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상시 열어놨을 때만이라도 생태계를 상당히 많은 것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부터 방수제 공사가 시작되면서 수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상갱이 200마리 정도가 폐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대량 폐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14년부터 2020년도에 방조제 수문이 조작이 되면서 새만금은 완전히 죽음의 호수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저희가 조사하면서 물속에 성층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고 이 성층 현상이 결국은 염분 때문에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결국은 수질 문제의 큰 요인으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이 악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니까 결국은 여기 2020년 12월에 정부에서도 야간에도 개문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2020년도까지는 악취까지 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람들이 수문을 임의적으로 상당 기간 닫아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재미난 게 있는데요. 그때 2020년 12월에 야간 개문을 하고 나서 곧바로 정말 깜짝같이 몇 달 만에 악취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악취가 사라졌고 약간의 변화된 게 약 7개가 약간 보이거나 바지락이 일부 장소에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기 오른쪽 제일 밑에 사진 보시면 이 아주 까만 색깔의 코발트처럼 생긴 색이 보이는데요. 저층에 있는 건데 완전한 현기화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현기화된 상태에서는 정말 악취가 날 수밖에 없었죠. 지금은 해수량이 일정 부분 들어와서 약간의 악취가 사라지고 생물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약간은 벗어났지만 이 상태가 어디까지 갔냐? 제가 보기에는 한 4, 5년 전 쪽으로만 갔지 2004년이나 2006년 전까지는 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생물종이 얘기를 해주는데요. 저층이 살아나면 생물종이 자연스럽게 늘어납니다. 이 시기적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1991년부터 2004년도까지는 상당히 많은 생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이쪽 보시면 방조제 공사를 했지만 관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들을 저희들은 아주 뚜렷이 기억하고 있고요. 그때 당시에 생물종이 상당히 많이 관찰되고 물론 많이 죽기도 했지만 많이 살아있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방조제를 허물거나 이러지 않아도 돈 한 푼 들이지 않아도 수문만 열어놓는 것 자체만으로도 2006년도부터 이전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한데 지금 정부는 마이너스 1.5m로 새만금을 낮춰놓다 보니까 이 수문을 자기네들이 임으로 조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제가 판단해 보기엔 방조제 자체를 크게 오픈하기 전까지는 이 마이너스 1.5m라고 하는 관리 수위를 외부에 있는 외압 평균 해수면과 비슷하게 유지를 해야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돼 있죠. 이때 당시에는요. 일반인들이 방조제를 저녁 11시나 12시 타고 가면 정말 시궁창 냄새가 나기도 했습니다. 이때는 새만금이 이렇게 썩을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했고 그 범위가 서울시를 집어넣을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호수 자체가 썩었다고 보면 여러분들 아마 실감하시기 몸으로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 수문을 열었을 때 2013년도나 4년도 이전 정도까지만 복원된 거지 과거 2006년도까지 복원된 게 아닌 겁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새만금 마스터 플랜의 문제를 말씀드릴 건데요. 이 새만금에 대한 이 마스터 플랜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사진 정말 많이 보셨고 아실 겁니다. 지금 보시면 환경 생태용지라고 제가 빨갛게 해놨는데요. 이거 정말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여기 보면 환경 생태용지라고 써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바다 위에다가 이렇게 그려놓고 이 부분을 친환경으로 개발하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뭘 친환경으로 한다는 건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 생태용지를 본인들이 준설을 해가지고 흙을 바다에 부어서 간섭지를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걸 시행하고 있냐? 그렇지도 않고요. 환경부는 이거에 대한 전체적인 실제 계획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그려놓고 기존에 있는 갯벌들은 다 매립해서 본인들의 행위를 하고 나면 환경생태용지는 나몰라라 하겠다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락갯벌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이렇게 있지도 않은 환경생태용지 그려놓고 마치 다른 갯벌은 개발해도 여기는 우리가 보존해주니 개발에 대해서 조금 용서를 해달라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요. 실제로 많은 정치인들이요. 새만금 가보니까 뭐 환경 생태 용지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많이 한다는데 너네들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는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걸 보고 저희들은 정말 이거 사기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환경 생태 용지에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요. 이 마스터 플랜이 4~5번 그림이 바뀌어 오면서 재미난 게 이 환경 생태 용지가 그림이 자꾸 바뀝니다. 왜 바뀔까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다 그림을 그려놓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겁니다. 이 마스터 플랜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게 새만금위원회인데요. 새만금위원회는 현재 정부 기관에서 뭐 보조해주는 그런 단체로 전락을 해버렸습니다. 새만금위원회는 마스터 플랜을 이렇게 국민들한테 사기를 치는 이런 일들은 하지고 우리가 보존하고자 하는 수레갯벌을 직접 보존해 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정당한 요구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생태용지란 매립의 다른 단어인가 이런 제목을 뒀는데 생태용지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지어졌냐라고 하는 게 예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관광 레저용지라고 써 있는데요. 이 오른쪽 이 부분에 이 파랗게 돼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생태용지라고 해서 개발을 이미 해놓는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를 가보니까 생태용지라고 해놓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일반 골프장에서 만드는 것처럼 대부분을 잔디밭으로 깔았습니다. 그냥 놔두면은 잔디가 살지 않기 때문에 1m, 2m 정도 다 매립을 해놨어요. 그래서 정부가 생각하는 생태용지와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용지는 전혀 다르다. 그들이 생각하는 생태용지는 우선 매립해서 새롭게 다 만드는 것을 생태용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장해야 되는 건 생태용지가 아니라 원형지 보존지역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주장해야 되고 새만금위원회 분들한테도 국민들한테 이렇게 사기치지 말고 생태용지라면 생태용지답게 상식적인 단어를 써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가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광 레저용지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도 전체 다 매립하는 겁니다. 파란색으로 있는 일부분만 놔두는 건데요. 새만금의 정말 작은 부분만 남겨놓는 부분인데 충분히 아직도 매립되지 않고 많은 지역이 동진강 유역에는 상당히 큰 지역이 원형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환경 생태 용지를 매립을 해서 다시 도시 공원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원형지로 놔둬라 라는 게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거고 수락갯벌이 그렇게 보존해야 된다는 것도 원형지로 남아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스터 플랜대로 계획을 하게 되면요. 제대로 된 생태용지가 정말 한 곳도 없습니다. 이 농어촌공사와 새만금 개발청이 다 매립을 하고 나면 나몰라라 할 게 뻔합니다. 결국은 그들의 목적이 단지 준설과 매립에 따른 건설 장비를 쓰기 위한 하나의 건설 용도로만 새만금을 건설 자재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만금 개발 사업이 어떤 목적으로 가는가를 봤을 때 정말 우리나라의 공기업들을 먹여 살리기 위한 수단밖에 안 된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연안습지의 담수화 계획과 대국민 사기극인데요. 이 부분의 사진은 20년 전에
새만금이 담수화해서 그 넓은 면적을 농지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 넓은 면지의 농지도 결국은 30%밖에 안 갔죠. 이렇게 담수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미 많은 나라에서 연안습지는 담수화를 할 수 없다라는 것 이미 다 증명돼 있습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담수화를 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정부 스스로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기극을 치기 위해서 담수화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100년 전에 네덜란드가 30km에 가까운 방조제를 쌓으면서 막지 않은 이유는 막아서 그 안에 호수가 생태적으로 살아남는 호수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나일강인데요. 나일강을 A, B, C, D, E, F, G까지 이렇게 쭉 나열해서 염분 농도를 보니까 이 하구에 가까운 염도는 보시다시피 밑바닥이 어, 해수로 돼 있고 표층부는 이렇게 담수화가 돼 있습니다. 그 윗부분을 볼까요? 상류로 조금 가면서 염분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염분과 관련돼서 층이 생겨서 저층이 산소가 부족한 현상이 생기는데 결국은 새만금 호수라고 하는 것이 다 죽은 상태의 썩은 물로 농사를 질 수도 없거든요. 그리고 썩은 물 위에서 수상, 레저나 이런 걸 즐길 수도 없습니다. 정부의 관계자도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바다와 인접한 방조제 하나로 담수화를 할 수 없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이미 다 증명된 겁니다. 그런데도 저희들한테는 담수하겠다 했죠. 그런 결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이 다 속았다. 이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바닥 밑이 이렇게 새카마거든요. 새만금뿐만 아니라 보령호도 그렇고요. 홍성호도 그렇고요. 화홍호를 말하는 건데요. 연안습지를 막았던 곳이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는 어민들이 작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현기화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대체 얼마 정도 유지돼야 되냐? 이건 최소한 4월 달에서 11월 달까지 8개월 이상이 유지돼야 이렇게 까맣게 됩니다. 이게 풀릴 때는 겨울에만 틀리죠. 간혹 가다가 생물 대량 폐사가 있다 하면 언론에서 여름철의 일시적 현상이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요. 봄부터 가을까지 수심이 깊은 곳은 다 이렇게 푹푹 썼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 상태에서 생물이 살아있는 호수를 수질 관리라고 하지 다 썩은 시궁창 냄새 나는 물을 담았다고 해서 그걸 수질 관리라고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이 새만금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새만금을 막아서 단지 새만금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 서해안의 그 크고 작은 강을 다 막았던 연안습지를 막았던 하구들 다 터야 된다는 논리입니다. 다 터서 어민들한테 돌려주고 거기서 푹푹 썩어서 어떤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다시 다 돌려놔야 됩니다. 이 농어촌 공사가 그동안 3, 40년 동안 했던 자기들의 어떤 행위들만을 위해서 했던 자연 파괴 현상이 결론은 새만금에서 다 드러났고 다른 지역을 봐도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에서는 새만금 호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은 5ppm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5ppm 밑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40pm 조금 나와 있지만 결국은 정부 자료에서는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정상적인 표층에서는 산소가 이렇게 많지만 다른 장소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바로 이것처럼 거의 무산소층이 됩니다. 이거하고는 별개의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우리가 측정했던 장소의 기기는 표층에서는 정상 작동하고 저층에서는 잘못된 측정 자료가 나올까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대인데 표층에서는 정상 작동하고 저층으로 내려가면 정상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환경부도 이것을 완전히 속이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다는 걸 제가 증명할 수 있는 게요. 어느 때든지 몇 차례 조사해서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저희가 용납하겠습니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저층이 다 썩어 있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데 그 공동조사를 했던 전문 박사가 뒷얘기로 하는 얘기로는 정말 이렇게 너무 많이 썩었는데 자기도 몰랐다고 실토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빨간색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다 썩었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 해양수산부 자료는 표층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거죠. 이 성층화에 대한 조사 자료는 절대로 이렇게 천천히 내려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떨어져서 층을 이루는 것이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연안습지에
성층화에 대한 것들을 좀 공부해 본 사람은 절대로 이런 자료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에서 만약에 우리와 같은 자료를 내놨다면 수질 문제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그동안 4조 원을 투자했던 결과가 결국은 헛발질이었다라는 것들을 자기네들이 시인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2020년도 12월 달에 단문을 야간에 열었더니 약간의 악취도 사라지고 약간의 성과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연안습지를 복원했던 근본적인 결과는 결국은 바닷물이 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속이는 것은 뭐냐면 바닷물이 아니라 4조 원을 들였더니 육지에 유기물이 관리돼서 수질 관리하는데 약간의 결과물들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 기관한테 얘기할 때 당신네들도 기기를 측정하면 표층에서는 정상 작동하고 밑에 저층에서는 이상하게 나오냐. 이 말이 안 되는 결과물을 여러분들은 왜 믿지 않느냐. 했는데 사실은 전문가분들의 이 얘기를 다 믿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이미 20년 전에도 다양한 사람들이 이 연안습지는 이 성층화 때문에 이 폐사하는 즉 용존산소가 부족해서 결국은 많이 썩을 거다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기물을 관리하는 것보다 저산소인지 용존산소 관리가 가장 중요한데 새만금은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바닷물을 많이 들이는 거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농업용지의 현 주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농생명용지라고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농생명용지가 여러 곳에 있습니다. 30%에 해당하는 농생명용지를 어떻게 만들었냐. 여러분들 새만금 사업 이전에는 모든 간척 사업은 매립 사업이 한 번도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간척사에서 매립으로 농생명 용지를 만든 거는 새만금이 최초이고요. 새만금이 전체 지구를 다 농생명 용지를 매립한 사례가 첫 사례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천수만이나 이런 데서 쌀 어떻게 나오죠? 굉장히 맛있습니다. 염분이 조금 있는 농지는요, 쌀 맛이 높아서 실제로 비쌉니다. 그런데 새만금은 왜 농생명용지를 방수제를 쌓아서 바로 농지를 할 수 있는데도 왜 안 했냐? 그들은 양질의 농지를 만들다기보다는 농지를 만드는 행위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더 많은 행위가 필요할 때 뭐가 있냐? 준설과 매립을 통해서 농지를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건설에 대한 결과물들을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겠다라는 것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농생명 용지가 만경수역의 중간과 동진수역의 중간은 모래질이 약간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모래질이 더 높은 뻘을 농생명 용지로 올려서 짓다 보니까 마치 배수층을 1m 정도 올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이 좀 더 잘 빠지는 현상이 돼서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수도작을 짓는데 담수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다고 하는데 물이 더 많이 들어가는 농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담수화를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실제로 뭘 짓고 있냐? 여기 보시면 지금 농어촌공사가 만들어 놓은 농생명 용지입니다. 여기다 벼농사 지으면 되는데 이탈리안 라인그라스라고 하는 소목이 풀을 기르고 있는데요. 농사를 짓기에는 담수물이 없고 또 담수물을 조금이라도 대기에는 그 물이 빠져나가는 침투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담수물 가지고는 농사 짓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을 속이고 양질의 농지를 만들었다고 속이기 위해서 파란 농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탈리안 라인그라스를 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그 좋은 갯벌 가지고 왜 바다를 메워서 농지를 만드냐라고 했는데 더 안 좋은 가치의 농지를 만들어. 이걸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로선 수도작을 못합니다라는 걸 숨기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소목이 풀을 기르더라도 파랗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죠. 정말 양질의 농지를 이렇게 소목이 풀로 지금 기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정부가 농지를 만드는 것이 정말 지역 경제를 위했다기보단 자기네들이 거대 중장비들을 놀리지 않을 공산으로 모든 것을 판을 짰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기존에 있던 갯벌들은 아주 완경사 같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제가 이 그림은 이렇게 좀 급하게 그려놨지만요. 새만금 같은 경우는 경사도가 1도가 안 됩니다. 1도가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수락갯벌 가보셨는지 아시겠지만 물속에 한참을 들어가도요. 발목을 넘지 않습니다. 최소한 300m, 400m를
가야 발목을 넣습니다. 왼쪽에 사진 보시면 저희가 물속에서 관찰을 하고 있는데도 발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의 곳을 준설을 해가지고 깊게 만들고 매립지로 만들어서 땅과 바다를 극명하게 만듭니다. 이 갯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인지 바다인지 모를 상태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 다양성이 높은 그런 연안 습지가 되는데, 준설을 통해서 이걸 깊이 만들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물이 정체가 되고요. 수심이 깊기 때문에 염분이 높은 해수가 밑에 깔리게 됩니다. 이 밑에 깔리는 곳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저층이 죽어 있는 공간을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연안 습지를 완전히 죽음의 습지로 만드는 게 준설과 매립의 아주 큰 문제입니다. 농지 자체도 매립을 했기 때문에 물속에 보이지 않는 상당 많은 넓은 면적이 황폐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수라갯벌에 대한 사진도 잠깐 보여주려고 했고요. 수라갯벌의 한 8년 전 사진입니다. 도요새다가 굉장히 많이 날고요. 좀도요인데요. 현장에 가보면 안개 속에서 날아갈 때요, 이 날개의 바람 소리가 조용히 있는 상태에서 보입니다. 지금도 찾아오고 있고, 우리가 새만금 수라갯벌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사람이 먼저지 무슨 새가 먼저냐고. 근데 절대적으로 새가 사는 공간이 사람도 살고 사람이 사는 공간이 새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모습 보십시오. 2013년도, 14년도입니다. 현대중공업 바로 옆에 있는 거죠. 여기 산업단지로 다 바뀌었습니다. 어마어마한 도요새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고요. 이 저어새 같은 경우는 현재 수라갯벌의 13km 반경 내에 번식지도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저어새 번식지가 유부도라고 하는 곳에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수상태양광 예전부지도 있고 이 수라갯벌에 이렇게 넘어옵니다. 4km에서 5km만 넘어오면 바로 이쪽으로 오거든요. 이 수라갯벌은 주변의 저어새 번식지라든지, 그리고 저어새 번식지에서 애들이 나왔으면 그것을 먹여 살리는 아주 중요한 곳이다. 보시면 알겠지만 수라갯벌의 뒤쪽 부분에 염습지가 보이고 염습지 앞쪽에 저어새들이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다 매립돼서 도로로 다 메꿔졌고요. 검은머리 물대새나 붉은 어깨 도요, 검은머리 갈매기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서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수라갯벌을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이들이 말을 못하지만 좋은 서식지를 만드는 거다라고 해서, 저는 환경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요새 같은 경우는 얼마나 많이 줄었냐, 15년 동안 거의 90%가 급감을 했습니다. 붉은 어깨 도요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서요, 멸종위기 2급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이 멸종위기가 호주에서부터 알래스카 아니면 러시아 툰드라까지 가는데요, 이 개체가 약 10만 마리 정도가 전 세계 개체군이 사라졌는데 그 원인을 정확히 얘기합니다. 새만금 개발이 원인이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만금 개발 사업, 그들이 필요했던 것이 대체 무엇냐? 저는 새만금 개발하는 당사자들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들이 필요했던 것들이 딱 한 단어로 축약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개발의 행위가 필요했다. 그 행위를 얼만큼 만드느냐, 이게 필요했지, 농지를 양질의 농지로 만들겠다, 이게 필요한 거 아니죠. 농지를 만드는데 더 많은 장비가 필요하고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고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한 방법이 뭐냐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죠. 매립농지 소먹이 풀 만들어서 갯벌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생태용지 바다 위에다 버젓이 그려놓고 친환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해수가 야간에도 개통되면서 새만금이 4조 원을 부어 넣어서 수질 정화가 됐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바다를 설린 것은 해수량 확대가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것들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라갯벌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거의 갯벌 아닌데? 그런데 수라갯벌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갯벌이나 염습지나 이런 모든 육상 습지 식물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보여지는 곳입니다. 저희들 스스로가 수라갯벌은 육지와 바다의 중간 습지의 모든 다양한 형태를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새만금 개발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목초지 만들었고 양질의 녹지 공간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네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수라갯벌이 전체 다 갯벌이 아니니까
육지화돼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똑같은 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하는 것은 녹화됐고 생태적이고 친환경이라고 하는데 수락갯벌은 지금 갯벌 면적 줄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개발해도 된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렇게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동필 가무락 선생님 감사합니다. 강의하시는 동안 많은 분들이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과 질문들을 올려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질문을 조금 드려볼게요. 그 시민생태조사단이 연구하신 자료들이 해당 부처 관계자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잼버리를 하려고 또 그것을 매립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매립 후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요? 그리고 환경 생태 용지에 신재생 에너지 시설 설비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네, 일단 그 염분 성층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자면 성층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것을 이해를 하면 이 얼마나 대국민 사기극이고 완전 과학적이지도 않고 이 정치가 과학을 완전히 뒤집어 삼켜서 국민들이 놀아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말 입에 다 지금 재갈을 물고 20년 동안 있었다라는 것들 얘기해 주는 게 사실 염분성층이라는 단어는 있지를 않습니다. 보통은 밀도가 같은 내륙이나 바다는 이런 성층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밀도가 표층이나 저층이나 다 똑같기 때문에 성층화가 뭐가 생기냐? 수온 때문에 생깁니다. 이 성층화는 수온이 급변하는 시기에 오기 때문에 한 여름철에 생기다 보니까 여름철의 일시적 현상이 거의 맞습니다. 그런데 연안습지는 이 수온 플러스 염분이 가세합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철이 아니라요. 봄부터 늦가을까지 그 성층화로 해서 저층에 산소가 내려가지 않는 현상이 나오고 그 수문을 매일매일 열지 않으면 그 산소를 엄청난 미생물들이 다 소모해버리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살아남은 작은 조개나 이런 것들도 산소가 없어서 다 폐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염분에 의해서 성층화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아무리 찾아보려 해도 교과서나 대학 책에도 없어서 저희가 만든 단어인데요. 그래서 성층이라는 것은 수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온 성층과 염분이 가세해서 만드는 연안에서 만들어지는 염분 성층이라고 저희가 구분을 해놓은 겁니다. 그것을 이해한다면 이 연안 습지는 결국은 단 한 곳도 막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4대강처럼 강도 막으면 안 됩니다. 정체되는 구간은 대부분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근데 연안은 해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더 강력하게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까 사진으로도 보여줬죠. 새만금뿐만 아니라 화엄호, 그다음에 보령호 저희들이 직접 조사를 했는데 다 똑같은 현상이 나옵니다. 그 안에 어민들 작업하지 않습니다. 표층에서만 사는 민물고기 잡는 사람들, 잉어나 표층에서만 움직이는 숭어 잡습니다. 저희가 일본 분한테 2000년도부터 새만금 바닥을 계속 저서생물을 캐는 채니기로 했는데요. 2014년도까지만 해도 채니기에서 조개도 잡혀오고 게도 잡혀오고 했거든요. 근데 2014년도 이후로 정말 검은 뻘이 올라옵니다. 이것은 뭐냐? 이제 수문 조작이 일어나면서 유기물이 쌓인 게 아니고요. 중요한 원인이 산소 부족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질 문제를 얘기할 때 뭐 COD를 얘기하는 것은 둘째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부가 수질 관리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용손산소는 싹 빼놓고 수질 관리 COD 갖고 하니까 4조 원 투입했더니 조금 더 부족하더라. 더 투자하면 우리가 수질을 잡는다. 이렇게 계속 장난질을 해서 세금 따먹는 데만 열중했지 실제로 새만금이 살아있는 생물량이 많냐? 이 어민들이 그 서식지를 이용해서 어류 활동을 할 수 있냐? 이 문제를 한 번도 논의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새만금에 탄로 나면 화홍호도 열어야 되고요. 시화호도 더 열어야 되고요. 보령호, 그다음에 갖가지 작은 강들을 다 막았던 농어촌공사가 했던 연안습지를 완전히 죽이는 행태를 다 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잼버리 때문에 매립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2년 전에 잼버리 때문에 이미 매립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비가 오면
침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면적이 매립이 됐고요. 향후에 일주일 정도의 행사가 끝나면 자기네들의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명분을 삼았던 거죠. 그럼 환경생태 용지 아까 말씀드렸던 바닷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환경생태 용지 거짓으로 그려놓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국민들 다 속여왔잖아요. 환경생태 용지 있으니까 다른 곳은 개발해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환경생태 용지마저도 계획도 가지고 않은 곳에도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수상태양광으로 매립 다 전체를 덮겠다고 하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요. 재생에너지 하라 할지라도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재생에너지가 이걸 행위를 했을 때 자연 파괴에 대한 것들의 결과물이 더 크냐 안 크냐라고 하는 것들을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정부 스스로가 그런 로드맵이 없다 보니까 아무데나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신재생에너지면 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논리는 새만금을 봤을 때도 그렇고 그거는 굉장히 환경적으로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재생에너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질문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 굉장히 다양한 분들이 참여하고 계셔서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들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 공유를 드릴게요. 새만금 개발 사업 전체 개발 사업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도 하죠. 현대건설 홈페이지에 이런 게 있나 봐요.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막 엄청 자랑하면서 방조제 축조를 위해서 사용된 물량을 방조제는 시멘트를 최종적으로 바르고 아스콘을 깔지만 그 밑에는 많은 돌과 모래와 흙으로 메워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양이 경부고속도로 4차선을 13m 높이로 쌓을 수 있는 엄청난 양입니다. 라고 현대건설에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정보를 올려주셨어요. 오늘은 저희가 새만금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내부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새만금 방조제 자체를 만들기 위해서 전라북도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지역에 크고 작은 많은 산들이 깎여서 들어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조사단 활동가분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 지금 수라 갯벌이 원형지로 남아 있는데 이제 만경수역에도 이제 남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네. 신포항과 개화 방조제까지 굉장히 넓은 부분이 여전히 원형지로 남아있는 곳들이 있으니까 이런 곳들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맞습니다. 네네. 만경수역에는 원형지로 남아있는 대규모 곳이 수라갯벌 단 한 곳 맞습니다. 그리고 동진수역에는 해창갯벌의 잼버리 구간이 다 매립됐는데요. 그 앞쪽에 수라갯벌 크기만큼 지금 원형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네들이 처음에 생태용지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원형지로 보존하는가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네는 다 매립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생태용지가 아니라 그냥 도시공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거기 매립되지 않은 곳을 저희가 수라갯벌과 함께 남아있는 공간의 매립 사업을 중단해라. 그래서 기존에 많이 매립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립했다. 더 이상 매립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마스터 플랜의 정책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 좀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생태 환경 용지라고 한 또 다른 이름으로 결국에는 매립을 통한 또 다른 개발로 이어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고 그 원형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여러 차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갯벌이 물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그 갯벌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갯벌이 준설, 그러니까 갯벌을 파거나 혹은 매립 위에다 뭔가를 덮어 씌우거나 하는 그런 것이 진행이 안 된 곳, 네, 이제 원형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예, 아무 행위가 진행되지 않은 곳은 수라 갯벌처럼 바닷물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다시 생명력을 복원하고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네, 부분이고, 맞습니다. 제가 경험인데 2년이면 복원됩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지역이 새만금 안에서 가장 북단에 있는 수라 갯벌 그리고 가장 남단에 있는 개화 방조제와 신포항 인근 그 지역에 여전히 원형 지역이 남아 있다는 것을 오늘 또 함께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좀 남은 시간에 네. 신공항 복습하면서
이 공항 들어오는 거 뭐 없는 것보다 좋지 않아? 이런 생각 많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왜 공항이 안 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한 가지 기존 공항보다 활주로가 짧다. 두 번째, 신공항을 만들면서 그 중간에 있는 땅을 미군한테 주겠다. 세 번째, 미군한테 땅을 준 공간을 통해서 신공항을 누가 관리하느냐? 미군이 관리하겠다. 이 세 가지만 들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건 미군 공항을 위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수라게퍼를 미군의 예비 활주로, 전쟁 활주로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 거고요. 정부가 지금 15개나 있는 공항들을 또 만들겠다고 하는 논리 중에 수라게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매일 독도독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미군한테 주는 땅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게 저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얘기해야 되고 이제 더 이상 주지 않아도 우리나라와 미군의 관계에서 군사적인 문제는 이미 전에 많이 줬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많은 발표 때 또 언급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군산공항은 군산공항이 아니고 군산 미군기지입니다. 군산공항은 그 넓은 지역 중에 미군이 쓰는 활주로를 빌려서 돈을 내고 쓰고 있는 거고 그 여객선 터미널 아주 작은 건물 하나만 군산공항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군산공항 뭐 활주로 공사 때문에 민항기가 넉 달째 안 뜨고 있는데 전투기는 계속 뜨고 있거든요. 누군가 군산에 공항이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거는 민간 공항이 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미군 기지에 민간 공항이 빌려 쓰고 있는 거고 주요한 용지는 전쟁 기지라는 거. 그래서 이 활주로가 2개가 이제 추가로 생기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는지 같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시민생태조사단의 여러 자료 조사들 한 것들이요. 아까 그 환경부나 이런 데 전달되고 있나요? 저희가 이미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매년 보도 자료를 냈었습니다. 새만금 시민생태조사단은 답사 보고서를 또 별도로 내오셨어요. 그런데 건건이 조사하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건건이 보도 자료를 냈고요. 특히 이 물이 썩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보도 자료를 이미 내서 그들이 모를 수가 없고요. 환경부는 지금 갯벌을 복원하려고 또 세금을 쓰고 있죠. 기후위기 네, 그런 거 얘기하면서 한쪽에서는 복원한다고 하면서도 또 한쪽에서는 남아있는 갯벌을 지금 간척해서 네, 간척하려고 하는 이런 억지스러운 정책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또 문제 제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네, 질문이 하나 올라왔어요. 그 한국과 주한미군이 맺은 그 토지 관리 계획을 줄여서 LPP라고 하는데요. 신공항이랑 LPP상 공여가 관련이 있나요? 신공항 건설은 어떤 이유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미군 입장에서는 기지로 연결되는 통로를 뚫기 전에는 활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시에는 그렇게 추가 공사를 할 수 있겠죠.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근데 처음에 초안에서는 없었습니다. 그 유도로만 있었죠. 근데 기존에 있던 신공항 사이에 23만 평을 보안서에서는 그게 갑자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한테 23만 평을 주겠다라는 게 들어가 있고요. 미군이 신공항을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쓰려고 하면 어떤 부지가 이어져야지 않냐 했는데 실제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수라갯벌을 미군이 그냥 꿀꺽 하는 거죠. 이런 거를 마치 일반 주민들한테는 민간공항이라고 하는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군의 공항 그다음에 전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능면으로만 보고 있는 거지 절대 민간공항의 활성화도 없다. 중국 노선도 못 뜨고요. 그리고 C급 항공국이라고 하면 거의 100명 이하의 공항인데 어떻게 동남아 허브 공항이 되는지 무안공항의 10분의 1 공항이 어떻게 허브 공항이 되는지 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동안 새만금 개발계획 마스터 플랜이 총 7, 8차례 정도 이제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수라갯벌이라고 하는 이 신공항 예정 부지는 유보용지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개발 계획 자체가 유보되어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그 질문 주신 것처럼 이미 미국의 어떤 요구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답변이었지 않았을까 싶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새만금 국제공항 신공항 건설 계획이라는 계획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과정입니다.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지도 찾았는데. 네네. 네.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여기가 군산공항입니다. 미군 기지죠. 그리고 신공항이 이렇게 생긴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여기 관제탑 이 부분이 지도에 없었습니다. 초안이 보안소로 넘어가면서 이 부분이 갑자기 몰래 껴넣습니다. 이게 23만 평이에요. 그래서 미군 기지의 확장과 동시에 활주로를 자기네들의 목적하에 그대로 쓰겠다. 그래서 이 군산 신공항은 적당히 못 쓰는 공항으로 유지돼야만 하기 때문에 활주로도 짧고 주기장도 적고 그리고 이 관제탑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통합 관제를 하겠다라는 게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건데 초안에는 이게 없었기 때문에 지역 신문에 이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안소에 이게 딱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지역 언론이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됐어요. 이 관제탑 위치에 이 땅을 미군한테 공유하는 거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수락의벌을 얼마나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네, 김지은 국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맺고 있는 협정, 소파 협정상 미국은 한국에 있는 어떠한 항만이나 항구, 공항 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언제든지 요청할 이 협정 자체가 맺어져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쓰겠다고 하면 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주셨고요. 현재 새만금 신공항 활주로를 매립을 하게 되는데 그 높이가 군산공항 활주로 높이에 맞춰서 7m 이상 흙을 더 메워가지고 높은 활주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이 이미 잡혀져 있다라고 추가적인 설명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의견 주신 게 있어서 잠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이 노태우 정권 때부터 전라북도 표심을 얻기에 추진이 됐고 내년 그 지역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추진이 되어 왔는데 내년 총선에서 전북과 군산 지역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신공항을 철회하고 수라 갯벌을 살리고 해수유통을 보장하는 공약을 낼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을 좀 설득하고 이런 후보들한테 힘을 실어주거나 혹은 이런 공약을 내지 않는 후보들에게 표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형태의 지역사회의 운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을 또 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까지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았고요. 수라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이 갯벌의 아름다움, 살아있는 생명들의 어떤 존엄함을 통해서 저희가 이 자리까지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 갯벌에 얽혀 있는 또 이런 복잡한 일들 그리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패권을 등에 업은 거대 자본과 또 거대 국가 혹은 거대 기업의 어떤 힘의 각축장이 되고 있는 이 수라 갯벌의 현실을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오늘 다 언급해 드리지는 못했는데 채팅창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들을 많이 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네. 오늘 여러 가지 의견들 잘 갈무리해서 함께 힘 모으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항상 패배적인 어떤 결과물만 있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절대 우리는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보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새만금 싸움을 하는데 그 시합들을 그 전에 있던 선배님들이 삼보일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패배입니까? 이건 대단한 승리고요. 그래서 뭐 이긴다 이런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조금씩이나마 그 생태적 관점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나가는 그 일들을 해 나간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 들고요. 새만금도 저는 정말 좋은 결과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소식들이 이후에 많은 행동 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라 갯벌의 친구들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들어오시면 가장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수라 갯벌 들기 현장 체험 현장 이제 방문하는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잼버리 대회가 이제 8월에 열리게 되는데 잼버리 대회 기간 동안 그 아까 말씀드렸던 만경수역 그 해창 갯벌 일대에 저희들이 안내소를 설치하고 동진수요. 동진수역 일대에 안내소를 설치하고 오시는 분들을 좀 맞이하려고 합니다.